학교 운동장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장소입니다. 누군가 살인을 의뢰하는 이야기가 오갈 곳은 아니죠. 하지만 2001년 호주 애들레이드의 한 학교 운동장에서 믿기 어려운 대화가 실제로 오갔습니다. 아이들을 데리러 나온 학부모들이 삼삼오오 모여있던 그 자리에서 한 여성이 남성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사람을 죽여줄 수 있는 사람 알고 있나요? 이들의 대화는 한 가정, 아니 두 가정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비극의 출발점이 됐죠. 캐롤린 매튜스는 1963년에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가 성장한 네틀리 지역은 당시 호주에서 보기 드문 평온한 동네였습니다. 아이들은 집 앞 도로에서 공을 차며 놀았고 주말이면 가족 단위로 해변을 찾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캐롤린에게 바다는 단순한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청소년 시절의 그녀는 니퍼스라 불리는 서프 라이프 세이빙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이는 호주 해안 문화의 상징과도 같은 단체로 구조훈련과 공동체 의식을 함께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안에서 소속감과 자부심을 키워갔습니다. 1977년 캐롤린은 한 파티에서 케빈 매튜스를 만났습니다. 3살 연상이었던 케빈 역시 서프라이프 세이빙 클럽의 일원이었습니다. 운동으로 다져진 몸, 활발한 성격,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공통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그들의 연애는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케빈의 성장 배경은 캐롤린과 사뭇 달랐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랐고 여러 위탁 가정을 전전하며 성장했습니다. 항상 부족했고 항상 경쟁해야 했습니다. 그 경험은 그에게 성공해야 한다는 강한 집착을 남겼습니다. 성인이 된 뒤 케빈은 타이어 수리 체인점에 취직했습니다. 그는 성실했고 야망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는 지역 매니저 자리까지 올라갔죠. 1984년에 캐롤린과 케빈은 결혼했습니다. 곧 새 아들이 태어나며 부부는 지역사회에서 이상적인 가족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들은 두 사람이 극명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케빈은 거친 농담을 즐겼고 술자리를 좋아했으며 한밤중에 위스키 2병을 비우는 날도 있었습니다. 반면 캐롤린은 언제나 다정했고 예의 바르며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물과 기름 같은 조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16년 동안 가정을 유지했습니다. 균열은 2000년 봄 케빈의 직장에서 시작됐습니다. 그에게는 데런이라는 부하 직원이 있었는데 당시 음주운전이 적발돼 해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케빈의 중재로 직장을 유지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선택은 훗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데런의 아내 미셸은 젊은 시절부터 잦은 외도와 거짓말로 문제를 일으켜 왔습니다. 데런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계를 쉽게 끊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용서했고 미셸은 그 약점을 이용했습니다. 케빈이 데런을 도와준 이후부터 미셸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케빈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빠르게 불륜 관계로 발전했죠. 그들의 만남은 점점 대담해졌고 동네에서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 됐습니다. 이쯤 되자 미셸은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당당했습니다. 케빈에게 언제 아내와 헤어질 거냐고 윽박지를 정도로요. 2000년 말 그녀는 케빈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아내를 떠나지 않으면 관계를 끝내겠다는 말이었죠. 하지만 케빈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집, 체면. 그는 모든 것을 잃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남편의 불륜을 캐롤린은 한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말기암 투병 중이라 집과 병원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2000년 12월 말에 아버지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같은 시기 데런은 아내 미셸의 핸드폰 내역을 확인합니다. 수많은 케빈과의 통화 기록, 그동안 들어왔던 소문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데런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죠. 이렇게 되자 미셸은 남편 데런에게도 불륜 상대인 케빈에게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몰렸습니다.
2001년 새해가 밝자 미셸은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케빈은 여전히 결정을 미뤘고 분류는 그녀에게 불안과 분노만 남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대런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어리석은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케빈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는 이미 불륜 관계에 깊이 발을 들이고 있었고 미셸의 말과 감정에 쉽게 흔들리는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반복적으로 대런을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했고 그가 사라진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없어질 대상은 케빈의 아내인 캐롤린까지 확대됐죠. 2001년 중순, 미셸과 케빈은 아이들을 데리러 갔던 학교에서 살인 청부업자를 찾아야 된다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미셸은 데이비드라는 전과자를 만났습니다. 사람을 죽여줄 수 있는 사람. 그는 지적 능력이 낮고 항상 돈에 쫓기던 인물이었습니다. 미셸과 케빈은 캐롤린과 대런의 사진을 붙인 살인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대가는 각각 25,000달러로 계약서는 장난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진지했습니다. 2001년 7월 12일 저녁, 케빈은 아이들을 꼬셔 비디오 가게에 갔습니다. 그 사이 데이비드와 미셸은 케빈의 집으로 향했고 몇 시간 뒤 캐롤린은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을 조사한 경찰은 강제 침입의 흔적이 없었던 점과 집 안을 뒤진 흔적이 없었던 점 때문에 원한에 의한 살인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녀의 몸에 나 있는 많은 자상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었죠. 경찰은 가장 기본적인 절차에 따라 피해자의 가족과 주변 인물들을 차례로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남편 케빈의 태도와 진술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극도의 감정이 동요된 모습을 보이면서도 사건 당일 자신의 행적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경찰은 미셸과 케빈 사이의 잦은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 그들 사이에 오간 통화 횟수는 일반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나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들을 의심하며 주목하는 가운데 사건 당일 현장 근처에서 데이비드를 봤다는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당시 그는 손과 몸 곳곳에 상처가 있었고 주변인들에게 극도로 초조한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곧 경찰은 데이비드를 찾아갔고 그의 지갑 안에서 살인 계약서를 발견해 체포했습니다. 필적 분석을 통해 미셸의 글씨임이 확인됐죠. 그녀가 데이비드에게 돈을 주기 위해 함께 은행에 방문했던 보안 카메라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미셸은 주모자, 데이비드는 실행자, 케빈은 범행을 인지하고도 막지 않은 공모자로 체포됐습니다. 법정에선 케빈은 미셸을 지지하기 위해 포에버라고 자필로 적힌 모자를 썼습니다. 나는 끝까지 네 편이다. 우리는 영원하다. 라는 의미가 포함된 행동이었습니다. 그 덕분이었을까요? 2002년에 케빈과 미셸은 사이좋게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케빈은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그 역시 범행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만든 핵심 인물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는 직접 칼을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살인은 단지 손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는 분명히 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데이비드의 경우 25년 뒤 가석방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집착이 어디까지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대가는 아무 선택권도 없던 남겨진 아이들이 치러야 했습니다. 악의는 갑작스럽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사소한 선택과 침묵이 차곡차곡 쌓인 끝에 최악의 형태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한 악의에 물든 나쁜 사람이 모두 사라지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